새벽 3시. 한반도 전체가 숨을 죽인 시간이었다. 위성화면 속 북한 전역에서 이상 신호가 동시에 튀어올랐다. 평양 외곽 전력 소비 급증. 평소 비활성 상태이던 철도 노선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신포 인근 해군 기지에서 감지된 설명되지 않는 열 패턴. 이건 훈련이 아니었다. 그리고 우연일 수도 없었다. 서울의 합참 상황실,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붉게 물들었다. 북한, 수상한 대규모 이동 징후. 남북 간 긴장 수위는 단숨에 임계점을 넘겼고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잠수함 발사? 기습, 도발? 아니면 지도자의 은밀한 이동? 문제는 하나였다.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불을 껐고 구름은 하늘을 덮었고 모든 이동은 밤에 이뤄졌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번엔 아무도 못 본다고. 하지만 그 순간 워싱턴의 한 분석관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우리가 놓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본 게 아니라 한국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존해온 감시망의 사각지대. 그 틈을 꿰뚫고 들어온 전혀 다른 눈. 한반도 상공 500km. 대한민국의 위성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질문은 하나뿐이다. 북한은 무엇을 숨기려 했고 한국은 어디까지 보고 있었는가? 이건 무력 충돌의 이야기가 아니다. 총성도 미사일 발사도 없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위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조차 다시 계산하게 만든 한국의 눈이 있었다. 네, 코레아우라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활약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 국방정보국에서 15년째 동아시아 군사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본부 지하 3층, 사람들은 이곳을 잠들지 않는 방이라고 부르죠. 24시간 내내 위성 신호와 전파 데이터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저는 그 데이터 속에서 전쟁의 징후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숨을 죽인 시간이었죠.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6개가 동시에 붉게 변했거든요. 북한 전역에서 이상 신호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됐습니다. 평양 외곽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했고 평소엔 비활성 상태였던 철도 노선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신포 인근 해군 기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열 패턴이 나타났죠.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연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 책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합참 상황실,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모든 연결망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면 상단에 경고 메시지가 떴죠. 북한, 수상한 대규모 이동 징후 포착. 남북 간 긴장 수위는 단숨에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준비인가? 기습 도발 계획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은밀한 이동인가? 20명이 넘는 분석관들이 동시에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모든 불을 껐습니다. 구름은 한반도 상공을 완전히 덮었고 모든 이동은 야간에만 이뤄졌습니다. 우리의 정찰 위성이 포착할 수 있는 건 흐릿한 열 신호뿐이었죠. 레이더는 금속 반응을 찾아냈지만 그게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정보망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통신 패턴은 오히려 일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못 본다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용산 국방부와 연결된 화면 속에서 한국군정보참모부 분석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추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미국의 감시 체계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지구 궤도에 300개가 넘는 정찰 위성을 띄우고 있고 전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뭘 더 볼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회의실에 있던 동료 분석관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뭘 더 본다는 거야. 누군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존중했지만 기술적으론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담당자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향이나 열 신호가 아닙니다. 지표와의 수면의 미세한 변형값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지표 변형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책임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 내륙 세 지점과 동해안 두 곳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색깔로 구분된 그래프가 떠 있었죠. 빨간색은 무게 증가, 파란색은 무게 감소. 숫자는 작았습니다. 밀리미터 단위, 밀리바 단위. 거의 의미 없어 보일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들은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시간대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6시간 전 우리가 첫 번째 경고를 받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들은 기존 정보망에선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움직였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도 비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감시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열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무게, 땅이 기억하는 흔적. 그건 우리 체계 밖에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옆엔 다른 눈을 가진 동맹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긴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북한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한국의 위성이 정확히 무엇을 포착한 건지 우리는 아직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위기를 푸는 열쇠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밀리미터 단위의 지표 변형, 밀리바 단위의 해수면 압력 변화. 그런 미세한 차이로 북한의 움직임을 읽어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 분석관 마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임스, 저거 진짜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회의가 섞여 있었죠.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측이 보여준 데이터는 우리가 놓친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본부 6층에 있는 기술 분석팀을 찾아갔습니다. 책임자인 데이빗 박사는 30년 넘게 위성 감시 시스템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죠. 그에게 한국 측 데이터를 보여주자 그는 안경을 벗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중력 변화 감지 방식이군요. 데이빗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노이즈가 심하고 변수가 많고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미국의 감시 체계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시스템들이었죠. KH-11 정찰 위성은 지상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SBIRS 조기경보 위성은 미사일 발사열을 즉각 포착하죠. 전파 감청망은 북한 전역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지하시설 환기구, 심지어 잠수함의 미세한 소음까지도 포착해왔습니다. 그 체계에 빈틈이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북한의 움직임 앞에서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구름이 시야를 가렸고 어둠이 열을 숨겼고 침묵이 소리를 지웠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감각이 무용지물이 됐던 겁니다. 오전 8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로버트 장군이 화상으로 참석했고 국방부 차관보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고위 분석관들이 모였죠. 한국 측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로버트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데이빗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수 통제가 관건입니다.
조수 간만, 지각 변동, 지하수 이동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거든요. 한국이 그 수준의 보정 알고리즘을 갖췄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시간대, 위치, 심지어 이동 패턴까지 들어맞았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우리는 15년 동안 이 체계로 북한을 감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우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후 2시 서울에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작성한 기술 문서였죠. 150페이지에 달하는 그 문서엔 위성 사양, 센서 구조,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력 변화를 측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합성계 그레이더, 적외선 센서, 중력 변화 감지기를 하나의 위성에 통합했습니다. 세 가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며 노이즈를 걸러내고 인공지능으로 패턴을 학습시켰죠. 더 놀라운 건 보정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동안 한반도 전역의 지표 변화를 측정해 기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계절별 지하수 이동, 조수간만의 영향, 심지어 태풍이 지나간 뒤 집안 변화까지 모두 기록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집착이었죠.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렸을 겁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죠. 저녁 7시 두 번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들이 진지함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로버트 장군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들의 데이터를 우리 분석에 통합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우리 감시망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동맹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인정한 순간이었죠. 밤 11시 저는 다시 한국 측 담당자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엔 비웃음도 회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움직임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 측 담당자는 새로운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북한 내륙 7곳에 붉은 점이 표시돼 있었죠. 이 지점들에서 지속적인 무게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패턴으로 볼 때 중장비 이동으로 추정됩니다. 규모는?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100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은 모두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북한이 무언가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서 말이죠. 저는 즉시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30분 뒤 한미연합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오직 한국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체계는 사실 불완전했다는 것을.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예리한 눈은 이미 우리 옆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미연합 비상회의는 자정을 넘겨 시작됐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워싱턴 펜타곤,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시에 연결됐죠. 화면 속엔 30명이 넘는 장성들과 분석관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합참의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 7개의 지점에서 지속적인 이동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성이 추적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버트 장군이 물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측 작전참모가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시속 20에서 30km 사이입니다. 야간에만 움직이고 있고 새벽이 되면 멈춥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은 정확히 우리 정찰 위성의 취약 시간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구름이 가장 두껍고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그 틈을 비집고 움직이고 있었죠. 목표 지점은 파악됐습니까? 미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이동 방향과 속도로 계산하면 48시간 내에 비무장지대 30km 이내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비무장지대 30km. 그건 장사정포 사거리 안쪽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신형 발사 시스템이나 전술 무기를 배치하려 한다면 서울은 즉각 위협에 노출되는 겁니다. 정확히 무엇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까? 로버트 장군이 다그쳤습니다. 한국 측 정보참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무게와 이동 패턴으로 볼 때 중장비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식별은 아직 어렵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위성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들은 무언가 움직이는 걸 감지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까지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무게와 방향, 속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우리 정찰 자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한 좌표로 집중 감시를 시작하면 식별이 가능할 겁니다. 로버트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즉시 시작하십시오. 새벽 2시 저는 정찰 자산 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KH-11 위성 세대가 북한 상공으로 궤도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활성화됐고 합성기 그레이더가 구름을 뚫고 지표를 스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3시간이 지나도 명확한 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름층이 너무 두꺼웠고 북한은 열 차폐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포착한 건 흐릿한 금속 반응뿐이었죠. 새벽 5시 한국 측에서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목표물들이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속도가 더 빨랐죠. 시속 40km. 그들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드론 정찰을 요청했습니다. RQ4 글로벌호크 2대가 오산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고도 2만 미터, 채공시간 30시간. 북한 영공 가장자리를 따라 비행하며 측면 감시를 시작했죠. 오전 8시 드론이 첫 영상을 전송해왔습니다. 북한 내륙 철도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대형 차량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12대에서 15대 사이. 각 차량마다 대형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죠. 하지만 컨테이너 내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금속 외피가 레이더 신호를 반사시켰고 열 차폐가 적외선을 차단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팀의 정보를 겹쳐 놓았죠. 한국 위성이 감지한 무게 변화와 우리 드론이 포착한 차량 수. 계산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한 대당 평균 6톤에서 8톤. 15대면 총 120톤. 한국이 감지한 무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한국의 데이터는 정확했던 겁니다. 오전 10시 긴급 분석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통합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대형 이동식 발사대나 전술, 무기 체계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적지는 비무장지대 북방 30km 지점입니다. 배치 예상 시점은? 로버트 장군이 물었습니다. 현재 속도라면 내일 새벽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배치가 완료되면 서울과 경기 북부가 즉각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선제 타격 가능성은? 한국 측 작전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명확한 위협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민간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딜레마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선제 타격은 전쟁을 의미했고 오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죠. 한국 측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특수 정찰팀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장군이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합니다. 하지만 절대 교전은 안 됩니다. 정오가 지나 한국 특수 정찰팀이 투입됐습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통신을 모니터링했죠. 그들은 북한 영토 3km 깊숙이 침투했고 목표물 행렬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목표물 확인. 이동식 발사대 14대. 신형으로 추정. 컨테이너 내부엔 미사일 탄두로 보이는 물체 확인.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거리는? 제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죠. 최소 300km. 서울 전역이 사거리입니다. 그 순간 상황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도발 무기가 아니라 전술 타격 능력을 전진 배치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우리 감시망을 완전히 피해서 말이죠.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라고요. 오후 3시 한미 정상이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1시간 뒤 북한의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동을 모두 알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 저녁 6시 북한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한국 위성이 먼저 감지했고 우리 드론이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북한의 행렬이 멈춘 뒤에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막은 건 이번 위기였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본 겁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행 군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죠.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박민준 박사였습니다. 위성 데이터 분석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지하 2층 통제실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입니다. 박 박사가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전체 지도가 떠 있었고 수천 개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각 점은 감시 지점입니다. 3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입니다. 3년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절마다, 날씨마다, 심지어 달의 인력까지 모두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 모든 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북한 내륙 한 지점이 확대됐고 시간대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지점을 보십시오. 지난 3년간 평균 지표 높이 변화는 연간 0.3mm였습니다. 그런데 나흘 전부터 6mm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게 그 위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100톤 이상의 무게가 사흘간 머물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미국 위성은 그 지점을 하루에 4번 지나갑니다. 하지만 구름과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한국은 보지 않았습니다. 땅이 기억하는 걸 읽어낸 겁니다. 원리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박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우리 위성엔 3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합성개구레이더는 지표 형태를 측정하고, 중력계는 질량 변화를 감지하고, 적외선은 온도 분포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센서는 불완전합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레이더는 속일 수 있고, 중력은 변수가 많고, 온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순을 찾아냅니다. 모순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레이더상으론 평범한 창고입니다. 하지만 지표는 600톤의 무게를 기억하고 온도는 주변보다 3도 낮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박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지하입니다. 600톤짜리 시설이 땅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냉각 장치를 가동 중이고요. 미사일 저장고일 확률이 98%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땅과 하늘과 온도가 서로 대화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거짓을 찾아내는 거였죠. 왜 미국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미국 측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신뢰도가 낮다고 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던 겁니다. 우리 체계가 완벽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오만함이 이번 위기를 키웠습니다. 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터 씨,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서울에서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볼 수 없는 걸 보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우리가 놓친 것, 한국의 통합 감시 체계의 분석. 그리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하늘을 보고 한국은 땅을 듣는다. 다음날 아침 박 박사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죠. 화면엔 북한 전역의 실시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각 점마다 위험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군사 시설입니다. 지상, 지하, 위장 시설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찾아낸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였죠. 전쟁이 일어나면 써야 할 지도.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95% 이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믿는 힘은 화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믿는 힘은 정보였습니다. 보는 자가 이긴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대등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나라,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워싱턴에 돌아온 저는 펜타곤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60명이 넘는 장성과 분석관들이 자리를 채웠죠. 제 보고서는 이미 배포됐고 모두가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터 분석관, 시작하십시오.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한국 위성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 장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찰 위성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박 박사가 보여준 비교 자료를 띄웠죠. 미국 위성 영상엔 평범한 산악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데이터는 그 아래 800톤짜리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3년 동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데이빗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카터 분석관, 당신은 한국 시스템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변수 통제가 불완전하고 오차 범위가 큽니다. 그건 작전에 쓸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그 시스템으로 이번 위기를 막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걸 그들이 봤습니다. 그게 과대평가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십시오.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3가지입니다. 제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한국 위성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에 실시간 통합합니다. 둘째, 한국 분석관들과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우리도 중력견화 감지 위성을 개발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재무담당 장성이 물었습니다. 최소 10억 달러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로 우리가 잃을 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대 의견이 쏟아졌죠. 한국에 너무 의존하게 된다. 우리 기술 우위가 흔들린다. 정보 주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저도 배석했죠. 합참의장이 제 보고서를 요약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보다 앞섭니까? 합참의장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특정 영역에선 그렇습니다. 카카.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분석관, 당신이 직접 봤습니까? 예, 카카.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상을 찾고 그들은 환경을 읽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카카,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구조의 재편 문제입니다. 한국이 정보 우위를 갖는다면 우리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게 우리 약화가 아닙니다. 우리 동맹이 강해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북한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교묘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선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눈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합참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의견은 합참의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터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카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미통합 감시 체계 구축, 한국 위성 데이터 실시간 공유, 그리고 합동 분석센터 설립. 예산 15억 달러가 승인됐습니다. 저는 즉시 서울에 연락했습니다. 박 박사가 전화를 받았죠. 박사님, 승인됐습니다. 우리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터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릴 믿어줘서.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보는 자가 이긴다는 걸. 한 달 뒤 저는 다시 대전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국 기술팀 12명과 함께였죠. 한국 연구원들이 우릴 맞았고 박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세상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통제실에 들어서자 새로운 화면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미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겹쳐지고 있었죠. 두 나라의 눈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완전한 그림을 보는 것 같네요. 한국 분석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란 약한 쪽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다른 강점을 모으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화면 속에서 북한 전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땅 읽기와 미국의 하늘 보기가 만나 완성된 그림. 그 속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박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우린 같은 걸 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봅니다. 통합감시센터가 가동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전과 워싱턴을 연결하는 전용회선이 깔렸고 양국 분석관 40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그 중심에서 데이터 흐름을 총괄했죠.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분석관들은 영상과 신호에 익숙했고 한국 분석관들은 수치와 패턴을 중시했습니다. 같은 목표물을 보면서도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분석관들이 지표 변화를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고 한국 분석관들이 위성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두 방식이 섞이면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났죠. 어느 날 밤 경보가 울렸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내륙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한국 위성이 먼저 감지했죠. 지표 치마 5mm, 범위 200m. 박 박사가 즉시 보고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찰 위성을 그 좌표로 돌렸습니다. 열분 뒤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산악지대 한가운데 눈으로 덮인 평범한 계곡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서 600톤의 질량 이동이 감지됐습니다. 온도는 주변보다 4도 낮았고요.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시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정보엔 없는 곳입니다. 신규 시설이거나 우리가 놓친 겁니다. 미국 팀이 과거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5년치 위성 영상을 검토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 팀이 3년치 지표 데이터를 분석하자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2년 전부터 미세한 치마가 있었습니다. 한국 분석관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연간 1mm씩. 너무 작아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누적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은 2년 동안 천천히 시설을 건설했던 겁니다. 단 한 번의 급격한 변화도 없이. 우리 감시망을 완벽히 속이면서 말이죠. 드론을 띄웁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글로벌호크가 오산에서 출격했고 6시간 뒤 목표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가 계곡을 샅샅이 훑었죠.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계곡 북쪽 절벽에 위장망으로 덮인 갱도 입구. 크기는 4m, 눈과 나무로 완벽히 은폐돼 있었습니다.
위성으론 절대 찾을 수 없는 위치였죠. 한국 데이터가 없었다면 영영 몰랐을 겁니다. 미국 분석관이 인정했습니다. 박 박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드론이 없었다면 우린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의 힘이었습니다. 한국이 의심하고 미국이 확인하고 함께 판단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새로운 전술을 배웠습니다. 다음 석 달 동안 우리는 유사한 지점 11곳을 더 찾아냈습니다. 모두 산악지대 깊숙한 곳, 위성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었죠. 한국 시스템이 지표 이상을 감지하면 미국 자산이 정밀 확인을 했습니다. 통합 감시망은 날마다 진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두 나라 데이터를 학습하며 새로운 패턴을 찾아냈죠. 어느 순간부터 시스템이 인간보다 먼저 이상 징후를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카터 씨, 우리가 만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감시 시스템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새로운 눈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두 시스템을 합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었죠. 미국의 정밀함과 한국의 통찰이 만나 만들어진 눈. 6개월째 되던 날, 북한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동해안이었죠. 한국 위성이 해저 지형 변화를 감지했고 미국 잠수함이 소나로 확인했습니다. 수중 시설입니다. 해군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깊이 50m, 잠수함 은신 기지로 추정됩니다. 우린 즉시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완성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눈이 미래를 읽었고 미국의 힘이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통제실에서 저는 양국 분석관들이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방법론도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한반도를 지키는 것. 박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우린 북한보다 빠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우린 알아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습니다. 북한도 배우고 있을 겁니다.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배워야죠. 함께. 화면 속 한반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감시 지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두 나라의 시스템이 그걸 하나로 엮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합감시센터는 이제 한미동맹의 핵심이 됐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그들의 새로운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한반도는 이전보다 안전해졌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2시 시스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보음이 통제실을 가득 채웠고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신호가 터져 나왔죠. 박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카터 씨, 이거 뭡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8개 지점에서 동시에 지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규모도 패턴도 전부 달랐죠. 미국 위성을 전부 돌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공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레이더도 적외선도 무용지물이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국 데이터뿐이었습니다. 동시 공격 준비입니까? 미국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패턴이 안 맞습니다. 어떤 건 무게가 증가하고 어떤 건 감소합니다. 논리가 없어요. 저는 데이터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기만이었죠. 노이즈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시스템을 혼란시키려는 겁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가짜 신호를 48곳에서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를 숨기기 위해서. 그럼 진짜는 어딥니까?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48개의 점들이 무질서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 어딘가에 진짜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립니다. 한국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스템이 1년 동안 학습한 모든 패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나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여기입니다. 인공지능이 표시한 건 평안북도 내륙 한 지점이었습니다. 다른 신호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죠. 무게 변화가 일정했고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2%입니다.
시스템이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노이즈로 판단됩니다. 저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이 지점에 집중합니다. 드론 3대가 긴급 발진했고 위성 6기가 궤도를 조정했습니다.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5시 구름이 잠시 걷혔습니다. 그 짧은 틈을 통해 드론이 포착했습니다. 대형 차량 20대가 남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차량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빈 트럭들입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각 차량마다 10톤 이상의 무게를 감지했는데 영상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가 소리쳤습니다. 차량 밑입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보였습니다. 각 트럭 밑바닥에 매달린 컨테이너들. 지상 30cm 높이로 끌려가고 있었죠. 위성으론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내부 구조 분석 시작. 한국팀이 중력 데이터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5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추정. 총 200kg.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00kg이면 전술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북한은 그걸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3분 뒤 백악관 상황실과 연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화면에 나타났죠. 확실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제가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95% 이상 확신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전쟁입니다. 하지만 놓치면 더 큰 재앙입니다. 대통령이 고민했습니다.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은? 박 박사가 화면에 섰습니다. 각하, 우리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차량들엔 뭔가 매우 무겁고 위험한 게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했습니다. 북한에 최후 통첩을 보내십시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우린 행동합니다. 오전 6시 긴급 메시지가 평양에 전달됐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동을 모두 알고 있다. 차량 20대, 컨테이너 내용물까지. 즉각 중단하라. 10분이 지났습니다. 북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뒤 완전히 멈췄죠. 그들은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깨달은 겁니다. 정오, 북한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오해가 있었다. 차량들은 복귀한다. 우리 위성이 그들이 북쪽으로 방향을 트는 걸 확인했습니다. 통제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노이즈로 혼란을 주고 은폐 기술로 속이려 했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만약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성공했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눈과 한국의 눈. 둘 다 필요했습니다. 하나만으론 부족했죠.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기에 이겼다. 그 사건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통합감시센터는 이제 한미동맹의 상징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우리를 취재했고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을 요청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국방부 대강당에 서 있습니다. 500명이 넘는 장성과 분석관들 앞에서 최종 보고를 하기 위해서죠. 2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의 제안을 비웃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통합 시스템 가동 후 우리가 찾아낸 북한 시설 63곳. 미국 단독으론 불가능했던 숫자였습니다. 차단한 위협 시도 17건. 모두 한국 데이터가 첫 단서를 제공했죠.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땅을 읽는 눈, 침묵을 듣는 귀, 보이지 않는 걸 느끼는 감각.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분석관, 당신은 미국의 우위가 흔들렸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더 강해졌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가 더 강합니다. 그게 동맹의 진짜 의미입니다. 국방장관이 일어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얻은 게 정확히 뭡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첫째, 감시 사각지대가 70% 줄었습니다. 둘째, 위협 탐지 시간이 평균 48시간 단축됐습니다. 셋째, 오탑률이 60%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 분석관들은 이제 땅의 언어를 읽고 한국 분석관들은 하늘의 시각을 압니다. 박 박사가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가 대전에서 발언했죠. 카터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미국의 정밀함과 신속함을. 이제 우린 서로의 강점을 공유합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박 박사와 개인 통화를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여전히 장님이었을 겁니다. 박 박사가 웃었습니다. 카터 씨,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릴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너머 태평양 건너편 한반도도 같은 하늘 아래 있겠죠. 이제 우린 그 하늘 위에서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다시 대전으로 갑니다. 이번엔 차세대 시스템 개발 회의 때문입니다. 한국이 양자 센서 기술을 제안했고 미국이 초고해상도 위성을 준비 중입니다. 두 기술이 만나면 어떤 세상이 보일지 기대됩니다. 통제실 후배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북한은 우릴 속이려 하겠죠? 당연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도 진화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전술을 개발할 겁니다. 그럼 우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후배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잡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앞서 있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 한국 데이터를 봤던 그 회의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저는 비웃었죠. 한국이 뭘 더 본다는 거냐고. 얼마나 오만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을 깨뜨린 건 실패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본 걸 보여줬을 뿐이죠. 그리고 우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엔 박 박사가 보낸 사진이 있습니다. 대전 통제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죠. 한국 분석관 20명과 미국 분석관 20명. 40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사람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동맹이란 약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걸. 서로 다른 강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걸.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날 거고 우린 또 긴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국의 눈과 미국의 눈. 땅을 읽는 감각과 하늘을 보는 시각. 두 개가 만나 하나가 됐을 때 우린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눈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함께 보는 눈이 가장 멀리 본다는 것을. 창밖으로 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워싱턴을 연결하는 화면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또 출근할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위협을 찾고 한국 동료들과 협력할 겁니다. 그게 제 일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반도를 지키는 것,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보는 법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제가 2년 동안 배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워갈 전부입니다.